미스터 로맨스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현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제 경력 중에서 미디어 플랫폼 지난 23년을 어쩌다 보니 함께 하면서 그 사이에 다양한 K 콘텐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물론 우리 김은정 본부장님도 지금 큐브에서 열심히 그 K-팝 아이돌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23년 동안 K-팝의 K 콘텐츠가 어떻게 플랫폼과 함께 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경력이 그냥 바로 펼쳐졌는데요. 제가 그 미디어와 함께 시작한 저의 첫 경력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MTV 뮤직 네트워크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이 시기는 이제 케이블 TV가 플랫폼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2007년에는 이제 구글과 유튜브 플랫폼으로 구글과 이제 인터넷과 동영상의 한창 플랫폼을 잡던 시기로 제 직장이 옮겨졌고요. 그 후, 이제 모바일 앱과 이제 SNS가 한창 이제 또 플랫폼으로 영향을 주던 시기에는 저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모바일 앱, 뷰티 모바일 앱인 모차 뷰티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새는 이제 또 OTT 플랫폼이 한창인 이 시기에 정말 운 좋게 제가 미디어를 계속 건너떴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스터 로맨스에서 드라마 제작을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했던 미디어와의 경력과 어떻게 한류를 연결시킬까 하고서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한류를 1기부터 4기까지를 나눴던 시점을 가지고 제 경력에 그 당시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23년 전 저희 한류의 시작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류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90년 중반부터 2002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보아의 애띤 얼굴이 보이시죠? 이때가 일본에서 보아가 한국인 최초로 오리콘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H.O.T. 아까 김홍기 대표님 말씀하실 때 H.O.T를 아주 옛날 세대의 그 아이돌로 말씀을 주셨는데 H.O.T가 당당하게 베이징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MTV 코리아에서 이제 디렉터로서 바로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H.O.T 멤버를 모시고 미국에서 비디오 뮤직 어워드라는 음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상식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보다도 이제 이 인터내셔널 음악 시장이 다 미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한국인 그룹으로서는 첫 한국 상을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H.O.T 멤버를 모시고 미국에 가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상식 참여 장면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뷰어스 초이스라고 해서 직접 뷰어들이 총 뽑은 리키 마틴 보시죠. 리키 마틴 다음에 한국의 H.O.T가 상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거는 본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본 무대에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페라 하우스 뒤에 만들어진 상설 무대에서 한국의 H.O.T가 상을 받다니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바로 본 무대에 올랐을 텐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2년에 BTS는 2019년부터 비디오 뮤직 어워드 4관왕을 차지했고 아까 걸그룹 모멘텀에서 말씀 주셨는데 2022년 블랙핑크는 MTV 어워즈 2관왕에다가 본 무대에서 공연까지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아이돌 팝 역사에 저는 신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이 한류 1위기의 키 메시지는 한국의 최초 H.O.T가 뒷무대에서 상을 받다니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류 2기는 아까 김홍기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원더걸스가 진짜 박진영 대표님을 저는 이제 그때 MTV에서 만나 뵀었었는데 미국으로 직접 가서 그냥
현지에서 월드 투어를 그냥 강행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MTV의 코리아에 있다가 아시아로 넘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TV 아시아도 비디오 뮤직 어워드 그 미국처럼 아시아 어워드를 만들었고요. 그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의 가수들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로 진출할 시기여서 MTV에서 시상식에서 그 가수들을 제가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광에 한국을 빛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마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맞아. 하시는 가수들이 MTV 뮤직 어워드 아시아에서 대상들을 다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일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MTV 버즈 아시아 2004년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교류가 일어나고 융합이 일어나는 시대지만 그 당시는 사실 일본 가수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획했던 거는 일본의 대표 가수인 아무로 나미에를 한국에 데려오고 한국의 대표 가수이면서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아를 그리고 또 가능하면 3개국이 되는 게 좋겠다 해서 중국은 힘들지만 대만의 F4라고 꽃보다 남자라고 엄청 유명했던 오건호 가수까지 해서 다양한 가수들을 가지고 조인트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을 했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1만 5천 명의 관객이 그 당시 벌써 대만의 팬들, 일본의 아무로 마미의 팬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 이게 참 비화인데 여러 가지 또 이 압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보아 가수는 참석을 못하고 그 대신에 신화와 JTL이 피나레를 장식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는 사진만 봐도 너무 뿌듯한 이 현장입니다. 그때도 우리 김은정 본부장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글로벌을 꿈꾸는 한국 가수들이 아시아에 정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 비 가수가 아시아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서 인터뷰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아시아 어워드에 상을 받은 것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나의 대들보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직접 말씀으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제 그 2007년에 MTV 아시아에 있다가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플랫폼인 그 구글과 유튜브 쪽으로 제 직장에 옮겨지게 됐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나마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을까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최초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중에서 200명을 선정해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직접 다 모두 모여서 하는 콘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한국에서는 또 그 아주 역량이 있는 한국인 8분이 최종 선발되셔서 공연에 함께 했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유튜브에서 되게 뜻깊었던 거는 아시아 홍보대사로 저희가 우리 아름다운 그 송혜교 배우님을 선발하고 뉴욕까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영상은 자꾸 이게 버퍼가 걸리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한국 배우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되게 뿌듯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류 3기에서는 이제 모바일 그 플랫폼들과 SNS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그 시기였다고 봅니다. 이때 뭐 바로 이제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17년에서 중국의 한화령이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국에서 저희 한국에 대한 그 한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모차 뷰티 차이나는 이제 그 뷰티 모바일 앱으로서는 중국에서 1위 하는 회사였었는데 한국의 그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중국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는 왕홍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만남을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중국 전역에 방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실제 한 2억 6천 정도에 도달하는 노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목을 제가 K-웨이브 익스피리언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한중 파워 크리에이터들이 한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한 열흘 정도 머물면서 시즌 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중국에서 요청이 다시 와서 시즌 2까지 해갖고 총 저희가 한 50여 편이 넘는 에피소드를 만들고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는 아시아 지역으로 나갔고 중국은 중국 현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튜브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모차, 웨이보, 메이파이 이런 다양한 동영상 채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벌써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라이브 생중계가 가능해서 한국 현지에서 저희 중국의 유튜버가 자기가 촬영하는 내용들을 바로 생중계로 자기 팬들에게 쏘는 그런 플랫폼의 시대였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거대한 중국이, 거대하다는 의미는 땅덩어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한국 뷰티 인플루언서들에게 배우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한국의 화장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 뭘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관심사였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보따리상이라고 불렀죠. 그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중국에다가 실어 나르던 시기도 아마 이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2018년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류 5기까지,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류 4기라고 이제 명명을 일단은 했습니다. 한류 4기에는 정말 너무 감동, 심장이 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 기쁜 일이니까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에 동시에 전파됐다는 부분입니다.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서 컨텐츠들이 이제는 쉽게 그리고 동시적으로 세계에 전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정말 강력하게 잘 만드는 한국으로서는 되게 다양한 전파를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인정받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2018년 물론 이제 BTS의 페이클러브가 K-팝 최초의 100에 10위권에 진입했을 때도 우리는 흥분했지만 곧 이어서 2020년 BTS는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의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윤여정 배우는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고 블랙핑크는 유튜브를 통해서 7천만 명의 구독자를 최초로 독파하는 그런 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에 아까 샘 리차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창립 이래 최다 가구 시청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스터 로맨스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릴 때 드라마 제작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를 저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나갈 수 있었던 발판은 미국 블록버스터의 한국 제작 파트너로서 많이 아시는 프로덕션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2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든지 마블의 블랙팬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에서 마블이 와서 드라마를 영화를 찍는다. 바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게 아무래도 해외에서의 파트너로서 한번 시작을 하니까 다양한 블록버스터 회사들이 저희에게 요청이 와가지고 그 후에도 애플 TV의 파친고, 넷플릭스의 센스8까지도 다양한 해외 파트너로서 일을 해왔고요. 드디어 저희가 재작년에 디즈니 플러스에 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강풀 작가님의 무빙을 지금 제작을 마쳤고 지금 후반 작업을 해서 내년도 초에 여러분이 엄청난 드라마를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작품이고요. 저희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좋은 IP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강풀 작가님의 IP들은 이미 웹툰을 통해서 다 인정된 IP들이기 때문에 전부가 전편을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녀도 지금 제작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강풀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세계관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이어서 저희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제작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채널을 넘어설 수 있는 유니버스 마케팅 전략까지도 구가하는 회사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한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새는 BTS의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블 스튜디오에서 스탠리라는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의 히로물들을 엮어서 차례로 제작해서 구축한 세계관이 바로 어벤져스라는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된 것을 세계관을 통한 드라마 제작이라고, 영화 제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강풀 작가님의 작품들을 저희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이 강풀 작가님의 작품도 브릿지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작품들의 세계들이 하나의 세계로 연결돼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들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세계관으로 연결되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무빙이 내년 초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외에 저희 미스터 로맨스는 제작사로서 지금 마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웹툰에서 교룡의 주인이라든지 또 칼가는 소녀는 웹소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기획하고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캐디라든지 인플루언서, 아직 워킹 타이틀입니다. 캐디는 그 캐디들의 미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4회까지 그 작가님이 작품을 마쳤고 저희가 지금 감독님을 정하고 이제 캐스팅에 들어가고 있는 아주 저희의 유망주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캐디와 인플루언서가 저희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버스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사례로 단지 한류가 컨텐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품까지도 그 컨텐츠에 얹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마케팅을 해보자는 게 저희의 사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사례를 좀 보여드린다면, 메이저 콘텐츠라는 건 인플루언서 드라마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품들을 노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PPL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TV CF가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CF가 아니라 인플루언서에 들어가는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토리가 연결된 CF를 통해서 연관성 있는 세계관을 가지는 CF를 만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본 그 메이저 콘텐츠 외에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번외편을 만들어서 그 콘텐츠 안에는 왜냐면 드라마들은 아무래도 PPL에 대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콘텐츠 커머스 같이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의 그 초록색 추리닝을 미리 기획을 했었다면 엄청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깝게 끝났던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한번 미리 준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5번째 키 메시지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는, 단순히 뭐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작가님, 감독님, 당연히 배우들과의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유니버스 드라마를 제작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한류의 세계관을 글로벌 팬덤에게 확장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드라마는 굉장히 호흡이 길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다양한 좀 다큐나 예능 콘텐츠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류와 좀 연관성이 있는 프로젝트 몇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파의 카리나인데요. 카리나가 서울을 홍보하는 팬데믹 시즌에 그때 한국을 그 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19개국에 전파가 됐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가게 돼서 통합 조회수로 한 1,000만 뷰 정도를 기록해서 젊은 그 아시아인들에게 한국에, 특히 서울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번 거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채널과 함께 우리 한국의 대표 슈퍼 그 배우님들을 모시고 그들의 은밀한 여행을 예능적인 그 로드 무비 스타일로 만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잠적이고요. 아마 여기 딱 보시면 김희애 배우님 계시네, 한지민 배우, 다 눈에 띄시는 배우들인 시즌 1에서 지금 작업을 했고, 지지난주에 아까 갓세븐이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하셨는데, 갓세븐의 진영 배우가 부산과 진해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은밀한 잠적 여행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조금 맛을 보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담아왔는데, 이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영상 속에 이제 배우의 스토리가 되고 배우가 프리젠트가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크립을 스스로 씁니다. 저희가 스크립을 주고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팬들을 만나고 팬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진정성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행 속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로컬이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흐려서 멋있게 안 보이겠지만, 사운드가
네, 음악과 배우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냥 아마 영상만 바라보셔도 되게 아름다운 한국의 정면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슈퍼스타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 나라의 곳곳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세계에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좋았던 거는 이제 배우님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게 본인들은 항상 이제 스크립을 통해서만 자신들을 표현했었는데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갔기 때문에 배우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저희의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 말씀을 김홍기 대표님 주셨는데 샌드박스에서 한번 제 지인분이 계셔가지고 그 랩에서 한번 한류 관련된 키워드 100개를 한번 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이제 키워드를 종합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장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은 키워드가 검색됐다는 걸 표현해 주는데 역시 드라마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컨텐츠라는 부분에서도 한류를 표현할 때 한류는 컨텐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아까 우영우를 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영우가 엄청나게 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도 되게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보여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검증이 되면서 한류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3년간의 저의 어떤 경력을 통해서 한류를 이 짧은 20분 동안에 돌아다 본다는 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냥 산업 현장에서 진짜 가슴 뛰면서 열심히 그 당시는 뭐 제가 한류를 키운다라든지 한류를 만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플랫폼에서 한류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특히 제가 일했던 미디어 플랫폼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의 세 가지 저의 키워드는 역시 모든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9년 H.O.T가 처음으로 미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백스테이지에서 받긴 했지만 그 역사는 오늘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 이 결과물이 오늘의 한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김홍기 대표님도 이 부분을 참 재밌게 저랑 짠 게 아닌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컨텐츠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승부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컨텐츠로 승부를 한 컨텐츠만이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컨텐츠를 만들고 한류를 키워가시는 각 분야의 분들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리고 미래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올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컨텐츠가 좋고 플랫폼이 좋고 시대가 저희를 앞선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를 만드는 바로 그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고무적인 것들은 이제는 한 분 한 분 단지 저희가 지금 언급한 유명한 배우들, 아이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실력 있는 빛나는 크리에이터들이 한국의 한류를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만이 하나의 키워드라고 지난 23년의 한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장인데요. 아까 샘 리차드 교수님은 한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주시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저는 감히 한번 이렇게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23년과 앞으로 한류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소신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제가 이렇게 확신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텐데 저는 많은 진짜 컨텐츠를 만들고 한류를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분들의 실력으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의 한류의 역사와 미래는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